저는 오늘 72살 박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집 거실, 오후의 햇볕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만수는 소파 한쪽 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혹시 폐를 끼칠까봐 기침도 꾹꾹 참고 있었죠.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콜록, 콜록. 낮게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 정미란이 주방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을 만수 앞 테이블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창문 쪽으로 성큼 걸어가서는 창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차가운 바람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계시면 냄새가 난다니까요. 미라는 손을 휘휘 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K-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태연하게. 만수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봉지를 천천히 집어들고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약이에요. 미라는 이미 주방으로 돌아서면서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도 없었습니다. 만수는 말없이 약을 손바닥에 털어넣고 물도 없이 그냥 꿀꺽 삼켰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 박영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와르르 터져 나왔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눈길 한 번이면 충분했을 텐데. 하지만 영호는 끝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두 손으로 소파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방에 있을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채널을 돌렸고 미라는 주방에서 냄비를 달그락거렸습니다. 만수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는 순간 거실 쪽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 살겠어. 이게 언제까지야? 집안에 환자 냄새가 배는 것 같다고. 영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좀만 더 있어봐. 좀만 더가 언제야, 당신은. 미란의 목소리가 살짝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만수는 얇은 방문 너머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덮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 온 게 벌써 몇 달째인지 손가락으로 세어보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아들 집에서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만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양반을 어떻게든 내보내야 한다. 그 마음이 눈빛 속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으러 나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만수의 손에서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만수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미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만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미란은 양손을 곧게 모으고 소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님 통장, 제가 좀 맡아도 될까요? 병원비 정리도 해야 하고 아버님이 직접 관리하시기엔 복잡한 것도 있고 해서요. 만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아버님, 미란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요즘 기억이 좀 흐릿하시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냥 저한테 맡겨두세요. 필요하실 때 드릴게요. 만수는 미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날짜가 헷갈리고 어젯밤에는 가스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내왔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잘 생각하셨어요 하며 싱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서늘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였습니다. 만수가 오래된 폴더폰 버튼을 눌러가며 뭔가를 찾고 있는데 미란이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버님, 그거 드릴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아냐, 내가 한다. 아버님, 요즘 스팸 전화 많아요. 노인분들 그거 잘못 받으면 사기 당한다고요. 번호 잘못 눌러서 이상한데 전화하면 큰일 나요. 만수는 폰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미란이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만수의 폴더폰을 살며시 가져갔습니다.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만수는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장도 전화기도 이제 만수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우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미란이 주방에서 소리를 낮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아버님 약값 또 올랐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다 감당해. 영우는 넥타이를 풀며 무거운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생각보다 많이. 거기다 병원을 더 자주 가야 한다잖아. 영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당신도 있잖아요. 당신도 나중에 저렇게 돼요. 저렇게 됐을 때 자식한테 이런 짐이 되고 싶어요? 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뭔데? 일단 좋은 데 모신다고 하면 돼. 아버님도 공기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시잖아. 영우는 미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뭘 말하는지 이해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설마, 조용히 해요. 아버님 들으셔. 두 사람은 더 낮은 목소리로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 안에 있던 만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얇은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만수가 앉아있을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미란이 웃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날카롭게 세워져 있던 눈꼬리가 내려와 있었고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만수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미란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만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속 편하시라고 죽 끓였어요. 만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며느리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란이 맞은편에 앉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기 도심이라 공기도 안 좋고 좁은 방에만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 나는. 아버님. 미란이 만수의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공기 좋은 시골로 모실까 해요. 영호 씨랑도 얘기했어요. 거기서 요양도 하시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좀 편히 지내세요.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만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시골이라면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나무도 있고요. 미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만수는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운함을 접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웠던 것도 아들이 야속했던 것도 잠시 잊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만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호의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만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나왔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 중에서 챙길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지갑 안에 낡아서 모서리가 접힌 가족사진 한 장. 미란이 먼저 조수석에 탔고 만수는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살던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나무도 보이고 하늘도 넓어지기 시작하자 만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가로등도 드물어졌습니다. 만수가 앞을 보니 영호와 미란이 나직하게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작은 고갯짓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습니다. 낯선 산길이었습니다. 지나치는 집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차가 비포장도로에 들어서자 덜컹거림이 심해졌습니다. 만수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췄습니다. 영호가 내려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만수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앞을 보니 낡고 허름한 빈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만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잠깐 여기 계세요. 저희가 볼일 좀 보고 금방 올게요. 영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눈은 만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쾅! 트렁크가 닫혔습니다. 영호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차가 커브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만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발밑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오히려 낯설고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만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빈집 마당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자풀이 바짓가랑이를 스쳤습니다. 마당 한켠에 있는 낡은 나무 평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평상이 삐걱하고 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만수는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볼 일이 있으면 좀 걸리는 법이지. 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펴려다가 그만 중심을 잃었습니다. 두 다리가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어르신.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의 팔을 누군가 번쩍 잡아챘습니다. 넘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이구, 얼굴이 왜 이래요? 혼자 오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됐을 법한 여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수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살이 오른 둥글둥글한 얼굴에 머리엔 수건을 질끈 동여맸고 앞치마 아래로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만수를 붙잡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괜찮소? 괜찮기는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여자는 만수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빈집인데 어르신 누구랑 오셨어요? 가족분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볼일 보고 온다 했소. 만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의 가방 하나와 아무도 없는 황량한 마당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지만 여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세요. 어르신, 저 이 마을 이장댁이에요. 이불레라고 해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아니요, 아들이 곧 올 테니. 어르신. 불레는 만수의 말을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거 한 그릇 드시고 기다리세요. 아들분이 오면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여기 제 마을이니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만수는 거절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만수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장댁은 빈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낮은 돌담 안에 작은 마당이 있고 마당 한쪽에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어르신. 불레가 방문을 열며 만수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군부를 떼서인지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던 몸이 그 온기에 스르르 풀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레가 국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된장을 풀어 끓인 시래기국이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드세요, 어르신. 속부터 채우셔야죠. 만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아들 집에 온 뒤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 술, 또 한 술.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묵묵히 먹었습니다. 불레는 맞은편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만수가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 먹자 아무렇지 않은 듯 빈 그릇을 가져가면서 한마디 건넸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서 주무세요, 어르신. 방 하나 있어요. 아들이 올 텐데. 오면 여기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불레의 목소리는 따뜻하되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불이 덮였습니다. 오래된 무명 이불이었지만 솜이 두툼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내일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불레는 부엌으로 나와 설거지를 하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볼일 보고 온다는 아들이 연락 하나 없다는 것을 불레는 진작에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처음 사흘은 아침마다 불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누가 찾아오지 않았소? 불레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요, 어르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만수는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불레는 모른 척했습니다. 만수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더 따라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은데 마을 한 바퀴 돌아보실래요? 나는 괜찮소. 같이 가요. 저도 마침 장 보러 가야 해요. 만수는 못 이기는 척 일어섰습니다. 마을은 작았습니다. 논길을 따라 집들이 드문드문 서 있고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불레는 지나치는 사람마다 인사를 나눴고 만수를 곁에 세워두며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새로 오신 분이에요. 박만수 어르신. 만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눈치 없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여기 공기는 최고예요. 밥은 드셨어요? 우리 집에 고구마 쪄놨는데 드시고 가요. 만수는 그 말들이 처음엔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고구마를 내왔고 정말로 옆에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불레가 챙겨주는 약을 제때 먹으니 기침도 줄었습니다. 밥맛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면 마을 회관앞 평상에 앉아 있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데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장기판을 들고 와서 만수 앞에 탁 놓았습니다. 어르신, 장기 둘 줄 알아요? 젊었을 때는 좀 뒀소. 그럼 한 판 둡시다. 만수는 오랜만에 장기판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말을 집어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첫 수를 두고 두 번째 수를 두고 어느새 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법이시네. 상대 어르신이 혀를 찼습니다. 만수는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만수는 두 판을 이겼습니다. 평상 주위에 구경꾼이 선원 모였고 한 수 둘 때마다 탄성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내일도 들어오세요. 만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발걸음이 생전 처음처럼 가벼웠습니다. 불레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만수의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얼굴이 좀 피셨네요, 어르신. 만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소. 하지만 그날 저녁밥은 평소보다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불레의 심부름으로 마을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작은 우체국이었습니다. 창구 옆 게시판에는 이런저런 전단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우편물을 들고 돌아서다가 게시판 한쪽에 붙어 있는 낡은 전단지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서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만수의 눈이 천천히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눈매였습니다. 만수의 손이 천천히 전단지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진 아래에 적힌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우편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만수는 그것도 모른 채 전단지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준호야. 아무도 없는 우체국 안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수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우체국에서 돌아온 만수는 저녁밥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불레가 몇 번 권해도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괜찮소. 만수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게시판에서 본 그 얼굴이 눈꺼풀 안쪽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까만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고 귀가 살짝 앞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귀를 기억했습니다. 목욕을 시킬 때마다 작은 귀를 손바닥으로 감싸주었던 기억.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그 아이. 준호. 막내. 만수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준호가 22살이던 그해 집안에 큰 싸움이 났습니다. 형 영우와 준호 사이에 쌓여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두 아들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다 결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버지, 저 좀 찾지 마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만수는 이불 위에서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찾으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수소문했고 아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렀고 몸이 나빠졌고 아들 집에 얹혀 지내다 이렇게 낯선 시골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전단지에 실린 사진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가, 그 귀가 준호였습니다. 만수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불내가 부엌에 불을 켜고 아침을 준비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수의 방 쪽에서 낮게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불내가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불내가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만수는 이불을 걷어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잠결에 아들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불내가 손등으로 만수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만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불내 씨, 준호가 살아있소. 네, 어르신. 알아요. 일단 일어나세요. 만수를 부축해 앉히는데 만수의 숨이 가팠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너무 빨랐습니다. 얼굴빛도 좋지 않았습니다. 불내는 마당으로 나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씨 아저씨, 일어나세요. 급해요. 잠옷 차림의 이웃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우리 집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요. 보건소 선생님한테 연락 좀 해줄 수 있어요? 마을이 움직였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달려왔고 마을 사람 둘이 만수 곁을 지켰습니다. 만수는 산소가 부족한 듯 헐떡이다가 다시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불내는 만수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준호, 그 이름. 전날 우체국에서 돌아온 만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내는 만수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때가 묻어 표지가 까맣게 달아 있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중에서 한 곳에 눈이 멈췄습니다. 막내 준호라고 적힌 글씨 아래 주소 하나와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번진 것을 보니 여러 번 고쳐 적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짧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다.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자. 불내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울리는 순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불레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준호 씨 되십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불레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말투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터져나온 그 숨소리가 불레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만수는 이틀을 더 알았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하루에 2번씩 들렀고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죽을 써다 날랐습니다. 만수는 열이 오르면 잠꼬대처럼 준호를 불렀고 열이 내리면 눈을 떠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불레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멀리서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진입로 끝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오는 내내 잠을 못 잔 듯 수척했고 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두리번거리다가 마당에 서 있는 불레를 발견하고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이불레 씨 되십니까? 전화 주신 분. 불레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 씨 맞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요. 어서 들어가 봐요. 준호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만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뜨여 있었고 창밖으로 고개가 향해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만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준호예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만수는 이불 위에 있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손끝이 준호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뺨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꼭 쥐지 못하는 힘없는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아버지 손등에 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불레는 소매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만수의 상태가 안정되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불 옆에 바짝 붙어 앉은 채로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때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만수는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20년도 더 지난 그 겨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영호와의 다툼 뒤에 집을 나선 것,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한 것, 한번 틀어진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진 것, 아버지를 찾으려 몇 번이나 용기를 냈지만 번번이 형 영호와 부딪혔다는 것도, 형한테 연락했더니 아버지가 저 같은 거 찾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올해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아버지 수첩에 제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요. 만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놓지 않았다. 힘겨운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번 더.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됐다. 그 한마디가 20년의 세월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만수도 지지 않고 힘을 주어 마주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준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수의 방문 앞에 있었습니다. 불레가 아침상을 들고 오면 준호가 먼저 받아서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약을 챙기고 이불을 고쳐 덮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꿔주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부축해서 마당까지 나왔습니다. 가을 햇볕이 마당 가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햇볕 아래 서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춥지 않아요? 안 춥다. 좀 더 있다 들어갈까요? 그러자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불레가 귤 한 봉지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불레 씨 덕이지. 만수가 짧게 말하자 불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준호 씨가 왔잖아요. 준호가 불레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 안 해주셨으면 저는 아버지를. 고맙긴요. 어르신이 그렇게 아들 이름만 부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불레는 귤 하나를 까서 만수 손에 쥐어주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불레가 슬쩍 귀띔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장기를 같이 뒀던 어르신도 나왔고 고구마를 내밀던 아주머니도 나왔습니다. 준호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곁을 오래 비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그 아들이요? 얼굴이 아버지 닮았네, 닮았어. 잘 왔어요, 잘 왔어. 이제 아버지 곁에 있어요. 만수는 준호의 옆에 서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오래 잊고 살았던 표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 아파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며칠째 영호와 얼굴을 붉혔습니다. 만수를 시골에 두고 온 뒤로 통장 정리를 서두르던 미란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맑은 정신일 때 서명한 서류가 없었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영호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똑바로 해뒀어야지.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거 잘한다고 했어. 그럼 누가 해? 당신 아버지잖아. 당신이 다 하자고 했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영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영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미라는 영호의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일이었으니까요. 그 시간 시골 마을 이장댁 방 안에서 만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갔던 낚시 이야기, 아버지가 사다 준 자전거 이야기. 만수는 눈을 감고 들으면서 가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자전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빨간 거. 맞아요. 그거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 다쳤는데 아버지가 업고 뛰었잖아요. 그랬지. 그때 아버지 등이 얼마나 넓었는지. 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좁아졌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넓어요, 아버지. 만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마당의 나뭇잎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저녁 밥 짓는 냄새가 부엌 쪽에서 흘러왔습니다. 마을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이날에서야 알았습니다. 평생 찾아다닌 것이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돈도 아니고 넓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주는 사람 하나,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 깊이 스며든 봄이었습니다.